이번 시간은 교과서 263쪽에 있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지도는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본문 볼게요.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바람이 해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리게 한다. 이때 생긴 해류를 우리는 표층 해류라고 한다.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쪽도 남쪽도 해류가,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가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 보면요. 북반구 무역풍의 방향, 북동무역풍, 편서풍의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해류의 표층 해류의 순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양한 해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해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쪽도 해류,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 이거 5가지 해류의 위치, 그리고 이름,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빨간색 화살표 난류, 파란색 한류라고 되어 있는데 난류와 한류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교과서 여백에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난류, 그리고 한류.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죠. 그리고 수온은 높고, 그리고 염분도 수온, 염분이 모두 높습니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고, 고위도에서 오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 염분도 낮습니다. 저위도에서 난류가 염분이 높은 이유는 북위 30도, 20도, 30도 부근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증발량이 많은 위도대를 지나는 해류라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겠죠. 네, 그에 대한 예가 난류의 예. 얘는 꼭 알아두세요.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 네, 그림에서 보면 이쪽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와 멕시코 만류는 난류이다. 그리고 한류는 대표적인 예가 한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카나리아 해류가 있다. 네, 캘리포니아 해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류의 예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류는 수온이 낮습니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고요. 그리고 표층에서 냉각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가 높아지면 침강하게 되고, 침강하면서 바닥에 있던 영양염류들이 부유하게 돼서 표층에서는 영양염류가 높게 됩니다. 용존 산소량도 많고 영양염류도 풍부하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려면은 이쪽에 있는 무역풍에 의해서 흐르는 북쪽도 해류, 북쪽도 해류가 북쪽도 해류, 그리고 이 북쪽도 해류의 해류를 일으키는 바람, 무역풍,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뒤쪽에 나오는 엘니뇨 라니냐 개념을 공부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먼저 평상시에 대한 그림과 엘니뇨 발생 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잘합니다. 태평양 동쪽, 태평양 서쪽이죠. 동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잘 이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태평양 서쪽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동쪽 해역보다 더 높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태평양 서쪽은 따뜻한 물이 많고 태평양 동쪽은 차가운 물이 많아서, 다시 태평양 동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많이 빠지고 없기 때문에 태평양 서쪽은 더 따뜻하고, 따뜻하면 저기압이죠.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태평양 서쪽은 강수량이 많다. 반면에 태평양 동쪽은 표층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 깊은, 수심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찬해수가 표층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태평양 동쪽은 수온이 낮게 되겠죠. 수온이 낮으면 기온도 낮게 되고, 그러면은 상승기류는 잘 발달하지 않고 고기압이 발달이 되겠죠. 고기압이 발달이 되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죠. 그러면은 있던 구름도 이내 잘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평소에는 따뜻한 물들이 모두 서쪽으로 끝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쪽에 태평양 중간쯤에까지 동쪽에 있는 따뜻한 물이 여기까지만 이동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태평양 가운데에서 저기압이 발달되고, 예전에 따뜻했던 곳은 상대적으로 추워지고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생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태평양 서쪽은 예전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압이 더 강하게 자리하게 되고, 그러면 예전엔 비가 많이 왔지만 이제는 비가 잘 안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 기후는 건조해지게 됐고, 심하면 가뭄까지도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태평양 동쪽도 볼게요. 태평양 동쪽은 따뜻한 물이 예전에는 서쪽까지 대거 이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이동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예전에는 차가운 물이 용성이 강했죠. 심해 있는 물이 용성이 강했었는데 이 용성도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층에 있는 물이 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서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물이
표층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 예전보다 더 저기압이 발달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평양 동쪽은 저기압이 잘 발달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년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을 것입니다. 강수량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심하면은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정리해보면 엘니뇨 시기에는 태평양 서쪽은 가뭄이, 그리고 태평양 동쪽은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본문 다시 좀 보죠. 자, 하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라고 그랬어요. 엘니뇨. 그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진다. 태평양 동쪽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이를 엘니뇨라고 한다. 뒷장 가겠습니다. 이제는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지면 엘니뇨와 반대로 서쪽으로 많은 따뜻한 물이, 동쪽에 있는 따뜻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태평양 동쪽은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전부 다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서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는 그 작용도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용승이 강해지기 때문에 태평양 동쪽 용승이 강해지기 때문에 해수의 수온은 더 낮아진다. 이를 라니냐라고 한다. 자, 다음 문단.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열대 밀림이 잘 발달되어 있죠.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연안은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습니다. 서쪽 태평양은 건조해진다. 가뭄이 든다. 그리고 산불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서태평양 연안은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더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면 저기압이 더 강하게 발달이 되고, 그러면 더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동쪽 태평양은 더 건조해진다. 가뭄이 들게 된다.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네,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엘니뇨 라니냐였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쪽 보도록 할게요. 자, 평상시 그리고 엘니뇨 발생 시에 대한 그림입니다. 평상시 엘니뇨 발생 시에 대한 그림입니다. 평상시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충수, 표층해수가 잘 이동합니다. 엘니뇨가 되면 평상시보다 따뜻한 표층해수를 서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태평양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시고요. 태평양 동쪽의 기후, 표층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므로 깊은 바닷속의 찬물이 표층으로 상승하여, 이런 현상을 용승이라고 그러죠. 상승하여 용승하여 수온이 서쪽보다 낮다. 동쪽이 수온이 낮다라는 이야기고요. 엘니뇨 발생하면은 용승이
약해진다. 자, 기후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다.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좋다. 그러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기 쉽고 그런 강수량이 늘어나서 예전엔 비가 안 오다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태평양 서쪽 볼게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므로 따뜻한 수온이 유지가 된다. 따뜻한 수온, 그러면 따뜻한 기온, 그러면은 저기압 상승 기류, 강수량이 많다. 다음 엘니뇨,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 태평양, 지금 서쪽 하는 겁니다. 서쪽. 무역풍이 약해지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엘니뇨 시기에는 서쪽으로 많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수온이 낮아진다. 그럼 추워진다. 네, 그러면 고기압, 가뭄, 네, 산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이 더 강해지면 태평양 서쪽은 더 강한 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고 태평양 동쪽은 용성이 더 강해지므로 수온이 더 낮고 기온도 낮고 그럼 더 강한 고기압, 그럼 구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게 돼서 매우 건조한 날씨, 심하면 가뭄 피해가 생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 그리고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 그리고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평상시보다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라니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지구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료 1, 자료 2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의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고생물학자, 지질시대의 화석을 연구해서 기후 변화를 알아볼 수 있고, 빙하학자, 네, 극에 가서 빙하를 시추해서 얻은 빙하 코어들을 화학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지구 기후 변화 알 수 있고, 이런 천문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네, 고생물학자 대표적인 것 좀 볼게요. 네, 우리는 시상 화석 당시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후 상태,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화석의 연구,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 네, 이런 연구 등이 있겠고요.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빙하학자는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동위원소, 이거 연구를 통해서 과거 기후가 쉽게 말하면 빙하기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천문학자, 네, 천문학자에 대한 것은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지구의 공전 궤도,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 그리고 네, 뭐 이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내용들은 이게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당연히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으면 과거에 온난했고 그리고 강수량도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산소,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동위원소. 산소가 정상적인 산소는 16인 산소가 있고, 그거에 동위원소인 것은 18인 있습니다. 보통의 산소는 16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18인 것도 있습니다. 16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산소입니다. 자, 바닷속에는 산소가 녹아있죠. 산소 16도 있고 산소 18도 있습니다. 근데 산소 16보다 18은 훨씬 무겁죠. 그래서 평소에는 16이 18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작기 때문에 더 쉽게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 쉽게 증발하지 못했던 무거운 18이 이제서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발한 것들이 구름이 돼서 이런 구름에 포함이 되게 되고, 대기 대선을 통해서 이 구름이 끝까지 오겠죠. 그러면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게 되고, 이쪽에 빙하가 됩니다. 빙하, 얼음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빙하를 사람이 치출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얘를 꼭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하를 화학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산소 18과 산소 16의 비가 따뜻했을 때, 그리고 추웠을 때, 빙하기라고 할게요. 따뜻했을 때, 그림에서 따뜻했을 때는 무거운 18이 대기 중으로 더 쉽게 공급이 되니까, 눈이 내려서 갇힌 이 빙하 속에는 산소 18이 따뜻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고, 빙하기 때는 그 값이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빙하기 때는 이 18이 거의 대기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빙하기 기온이 낮을 때는 산소 18 나누기 16의 비가 더 적게 됩니다. 적고 많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빙하기 때는 산소 18이 적고, 따뜻했을 때는 산소 18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네. 그래서 산소 16과 18의 비의 비교, 네,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둘 다 맞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 때문에 반사율이 높아져. 반사율이 높아져서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네, 태양빛의 반사율이 더 높아져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도 맞죠.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구 온실 효과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른쪽 효과보다 왼쪽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지구 기온 변화에 그 영향이 더 지배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밀림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수량이 줄어들어 기온이 높아지게 될 거야. 네,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밀림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더 높아져서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인 영향이다라고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의 학습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탐구 활동인데 이쪽 내용도 여러분들께 별도의 유인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